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었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넓은 안방을 가득 채웠어요. 80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다던 성도그룹 회장이 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갈라진 손끝,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선 얼굴. 재벌과 안방에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눈가엔 마른 눈물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되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여자의 작은 선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3년 전 12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서하연은 편의점 셔터를 내리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35, 낮엔 식당 주방 보조, 밤엔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며 10살 아들 도연이를 홀로 키우는 여자였죠. 새벽 2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손이 시려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낡은 패딩 지퍼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죠. 빨리 집에 가서 도연이 이불이라도 덮어줘야 했어요. 골목 중간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뭔가 웅크린 게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죠. 하연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하연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손목을 짚어보니 맥박은 뛰고 있었죠.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추위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연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헐떡이며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였는지 머릿속으로 더듬었죠. 5분 거리에 24시간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뛰었어요. 미끄러운 빙판 위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죠. 하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제발, 제발이요. 응급실 문을 밀어젖혔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노인은 곧장 안쪽으로 실려갔죠. 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죠. 패딩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의 물음에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하연은 떠나지 못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죠. 신원 조회를 한다고 했어요. 하연은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저체온증과 탈수였는데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하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살았다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노인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하연은 망설이다 커튼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여 안으로 들여보내줬죠. 침대에 누운 노인이 하연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당신이 나를 업어온 거예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마른 손이 하연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푹 쉬세요. 대답 대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뭔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하연은 살며시 손을 뺐죠. 보호자분 오시면 전 가볼게요. 잠깐만요. 노인이 손을 뻗었지만 하연은 이미 커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하연은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는 왜 그 추운 밤에 혼자 쓰러져 있었을까요?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요?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까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연에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들이 있었죠. 병원 자동문을 나서며 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집에 도착한 건 새벽 6시가 넘어서였어요. 반지하 방문을 열자 꿉꿉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느라 난방을 최소로 틀어놨죠. 하연은 숨을 죽이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이불을 걷어찬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었죠. 하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이의 볼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죠. 잠들 시간이 없었어요. 2시간 뒤면 식당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연은 샤워도 포기하고 라면 하나를 끓였죠.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하연의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연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 주방 보조. 잠깐 도연이를 챙긴 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뛰었죠. 하루에 4시간을 자면 다행이었어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도연이 학원비, 밀린 월세, 공과금.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빠듯했고 나가는 돈은 언제나 그보다 많았어요. 4년 전 이혼하면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최준혁은 사업 실패를 핑계로 빚만 남기고 사라졌죠.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었어요. 하연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야, 서하연. 난 12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죠. 하연은 고무장갑을 낀 채 뒤를 돌아봤어요. 전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64, 부동산 임대업으로 꽤 여유 있게 사는 여자였죠. 하지만 며느리였던 하연에게는 언제나 차가웠어요.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데서 일하고 있어? 박순자의 시선이 하연의 앞치마를 훑쳤어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갈라진 손끝,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하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때문에 왔지. 또 뭐 때문에 오겠어? 박순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면 되겠냐고. 도연이 나한테 줘. 내가 키울게.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혼 직후부터 수십 번은 들은 말이었죠.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뭘 믿고 그래? 너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애 얼굴 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방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하연은 부끄러움을 꾹 눌렀어요. 어머니, 여기 제 직장이에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직장? 이게 무슨 직장이야? 설거지나 하면서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손자까지 이 꼴로 키우게 냅둬? 절대 안 돼. 하연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인생을 망쳤다고요. 빚만 지고 도망간 남자,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건 누구였을까요? 그 남자를 만들어낸 건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모욕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무슨? 너 다음 달까지 마음 안 바꾸면 나 법적으로 갈 거야. 박순자가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문이 닫혔어요. 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에게 기댈 곳은 없었어요.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죠. 하연은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22의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친부모가 누군지 알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 문의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서류상 친부모는 미상이었어요. 하연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연은 남을 원망하는 법을 몰랐어요.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웠죠. 세상이 자신에게 차가우면 자신이라도 따뜻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도연이에게만큼은 그런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하연은 편의점 알바 전에 도연이와 30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도연이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어요. 반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하연은 피곤했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래서 민준이가 뭐래? 걔가요. 자기 아빠가 레고 로봇 사줬대요. 엄청 큰 거요.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이도 그거 갖고 싶어? 아니요.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힘들잖아요. 나 그런 거 안 사줘도 돼요.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하연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더 잘해줄게. 그 말을 삼켰어요. 말해봤자 아이에게 짐이 될 것 같았죠. 밤 10시 하연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4시간을 일하고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도연이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연은 편의점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이었죠. 그래서 자신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하연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도연이 밥을 차리고 식당과 편의점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박순자가 정말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이 없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지만 절차가 복잡했죠. 서류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그 사이에 도연이를 챙겨야 했어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연이 일하는 식당에 예약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명 규모의 단체 회식이었죠. 주방이 바빠졌어요. 하연은 설거지와 서빙 보조를 동시에 뛰어야 했습니다. 서하연 씨, 3번 테이블 치워줘요. 홀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연은 대답도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단체 손님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회사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술을 많이 마셨죠.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치웠어요. 눈에 띄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죠.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숨을 못 쉬잖아. 주변이 술렁였어요. 남자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죠. 구급차 불러.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접시를 내려놓고 뛰어갔어요. 비켜주세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살폈죠. 두드러기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숨소리가 쌕쌕거렸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하연은 예전에 양부모님과 함께 살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벌에 쏘이면 이런 증상이 왔었거든요. 응급대처법을 익혀뒀었죠. 혹시 알레르기 있으신 분이세요? 응급주사 갖고 다니시는 거 있어요? 남자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분 가방 확인해 주세요. 하연이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요? 주사기처럼 생긴 게 들어있는 케이스였어요. 알레르기 응급주사였습니다. 하연은 케이스를 받아 뚜껑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허벅지 바깥쪽에 주사기를 눌렀죠. 주사가 들어갔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죠. 3분 안에 온대요. 하연은 남자를 옆으로 눕혔어요.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남자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하연이 남자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자신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자의 상태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어요. 응급주사 놓으셨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방에 있길래요. 빨리 대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하연을 불렀어요. 단체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아까 대처가 정말 빨랐어요. 의료 쪽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요. 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하연이요. 서하연 씨. 남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사람
우리 회사 중요한 임원이거든요. 아, 네. 하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빨리 주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남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성도그룹 회장 윤정호는 늦은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 오늘 최 전무님이 회식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뭐, 지금 상태는 어때? 다행히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였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 처치가 이루어져서요. 윤정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 대처했어? 식당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 직원한테 제대로 감사 표시해야겠네. 네, 이름은 서하연이라고 합니다. 윤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하연. 알았어. 적당히 알아봐. 비서실장이 나가고 윤정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긴 페이지였죠. 며칠 후 윤정숙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76, 은퇴한 피아노 교사. 석 달 전 하연이 목숨을 구해준 여자였죠. 무슨 일이야? 석 달 전에 내가 쓰러졌을 때 말이야.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뛴 사람이 있었어. 윤정우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 얘기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응. 근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젊은 여자였어. 들고 있던 가방에 편의점 유니폼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식당에서 일하나 봐. 식당? 윤정호의 눈이 살짝 움직였어요. 응. 그리고 손이 엄청 거칠었어. 많이 고생하는 사람 같았는데.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그 사람 좀 찾아줘.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윤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30대 중반. 식당 직원. 기름 냄새. 며칠 전 비서실장이 보고했던 내용과 겹쳤어요. 혹시? 윤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윤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 저녁 윤정호는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며칠 전 최 전무 살린 여자 있잖아. 서하연. 네, 회장님. 그 사람 어느 식당에서 일해? 비서실장이 수첩을 넘겼어요. 을지로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낮에는 거기 주방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근처 편의점 알바를 뛴다고 합니다. 윤정호의 손이 멈췄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석 달 전 정수기를 구한 사람도 들고 있던 가방에 편의점 유니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 어디 근처야? 을지로 삼가역 쪽입니다. 정수기가 쓰러졌던 골목도 그 근처였어요. 윤정호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서하연이란 사람 사진 있어? 네, 식당 직원 명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직원증에 붙어 있던 작은 사진이었죠. 윤정호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이 사진 정수기한테 보여줘봐. 네. 정수기를 구한 사람이 이 여자인지 확인해 보라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어떻게 찾은 거야? 윤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숙을 살리고 최전무까지 살린 사람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윤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오빠, 이 사람 어디 있어? 나 꼭 만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윤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연. 2번이나 인연이 닿은 여자. 그것도 목숨을 구하는 인연이었죠.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런 마음을 가진 걸까요? 윤정우는 처음으로 그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4월이 되었어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하연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보낸 소송장이 도착한 날 하연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만 봤죠. 양육권 변경 청구. 딱딱한 글씨가 가슴을 찔렀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연이를 빼앗겠다는 거였죠. 하연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는데. 장학금? 하연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떤 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주는 거래. 1년치 급식비랑 학원비까지 다 지원해준대. 도연이가 신이 나서 종이를 내밀었어요. 희망나눔재단 장학생 선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장학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신청한 거야? 글쎄, 학교에서 추천해줬나 보다. 하연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고마운 일이었죠. 당장 급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밀린 공과금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연은 전기요금을 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멈칫했습니다. 계좌 잔액이 이상했거든요. 뭐지? 분명 석 달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미 완납되어 있었습니다. 납부자 이름은 익명이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었나 싶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했고 모레는 재판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도연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상담 전화가 오면 늘 불쾌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준비물 또 안 챙겨왔어요. 급식비 이번 달도 밀렸는데요.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도연이 어머니, 도연이가 요즘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아요. 아, 네. 혹시 도연이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진 걸까요? 뭔가 달라진 건가요? 그 무렵 성도그룹 본사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뭘 그렇게 알아보고 계세요? 윤재민이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52, 성도그룹 부회장.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뭘 말하는 거냐? 윤정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비서실에서 어떤 여자 신상 조회하고 있다던데요. 서하연이라는 사람이요. 윤정우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비서실장한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우가 안경을 벗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고모를 구한 사람이야. 고모를요? 석 달 전에 정수기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업고 병원까지 뛴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야. 윤재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하려고 신상 조회까지 하면서요? 윤재민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윤정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재벌가에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재민아. 윤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명함 한 장 안 내밀었어. 돈 달라는 말도 안 했고, 고모 구하고 그냥 사라졌어. 그게 더 수상하잖아요.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게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뭔가 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윤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 제가 아버지 대신 의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믿으세요. 윤재민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 여자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재민아.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우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정숙이 말했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 눈빛이 달랐어, 오빠. 뭔가 바라는 눈이 아니었어. 윤정우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하연 36세. 입양아 출신. 친부모 미상.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윤재민은 그날 밤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하연이라는 여자 뒷조사해. 네, 부회장님. 어느 정도까지요? 전부 다. 가족관계, 재산, 빚, 인간관계. 숨기는 거 있으면 다 파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윤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사업 외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모르는 여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윤재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한편 박순자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 서하연이 재벌가 사람들이랑 엮였다고? 박순자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성도그룹 쪽에서 하연이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다녔대요.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 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4년 전 빚만 남기고 도망갔던 남자였죠. 성도그룹이라고? 그 큰 회사가? 네. 왜 그러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년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저도 모르죠. 근데 엄마, 혹시 하연이가 재벌가 사람 꼬셔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박순자가 이를 갈았어요. 그년이 돈 생기면 소송에서 불리해지잖아. 변호사 쓸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벌가 성도그룹이라. 그 가난뱅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데랑 엮인 걸까요? 뭔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죠. 빨리 도연이를 빼앗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하연에게 낯선 전화가 왔어요. 서하연 씨 되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성도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드립니다. 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성도 그룹이요? 네. 회장님께서 서하연 씨를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와 주실 수 있으세요? 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도그룹이라면 그 성도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왜 만나자는 걸까요? 저기,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하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장난 전화는 아닐까요? 하지만 비서실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도 진지했어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요. 하연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토요일이 왔어요. 하연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덜 낡은 블라우스와 치마였죠. 거울 앞에 서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가는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하연은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겼어요. 엄마 일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그렇게만 말했죠. 성도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연은 입구에서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서하연 씨 맞으시죠? 로비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하연이 평생 본 적 없는 세계였죠.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노인이 돌아섰어요. 흰 머리카락, 깊은 주름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79, 성도그룹 회장 윤정호였어요.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이 뻣뻣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부른 겁니다. 회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석 달 전에 제 동생을 살려주셨죠?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회장님 동생이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회사 임원까지 살려주셨고요. 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새벽에 쓰러진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을 업고 병원까지 뛰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부탁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제 동생이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한번 만나주시겠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데요. 알아요. 당신이 뭔가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저도 예전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던 적이 있거든요. 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누구를 닮은 것 같았죠. 하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동생을 만나러 와주시겠어요? 제가 차를 보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차는 거절하지 마세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하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차를 보내주겠다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서하연 씨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연이 돌아봤어요. 5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빈틈없는 정장. 회장과 닮은 듯 다른 인상이었죠. 네. 누구세요? 윤재민입니다. 윤정우 회장의 아들이요. 하연의 등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경고하는데요. 윤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재벌 회장이 고맙다고 하니까 뭔가 노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윤재민이 차갑게 웃었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다 돈 때문이야.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말대꾸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앞으로도 아버지한테 접근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윤재민이 돌아섰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꿈 같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하연은 회장을 만난 뒤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윤재민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요.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운 것뿐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연은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었죠. 힘들어도 조용한 삶이요. 하지만 세상은 하연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식당 사장이 하연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연 씨, 할 말이 있어. 네, 사장님. 그게 미안한데. 사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번 달까지만 일해줘. 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닌데.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가 자꾸 전화를 해. 하연 씨 신상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손님들한테도 뭔가 소문이 도는 것 같아. 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잘 모르겠어. 근데 손님이 줄었어. 나도 장사해야 하니까.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다른 데 알아봐. 하연은 말없이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는 걸까요? 윤재민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일까요? 가만히 안 둔다더니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박순자일까요? 그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하연은 골목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며칠 뒤 편의점 점장도 하연을 불렀습니다. 하연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스케줄 빼야 할 것 같아요. 점장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알아요. 근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나 봐요.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본사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점장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하루아침에 두 군데 일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연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이 그 어느 때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왜 이러는 거야? 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대답은 없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만 지쳐 보였죠. 박순자의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서하연 씨, 현재 무직 상태 맞습니까? 재판정에서 박순자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수입이 없으신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구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하연 씨는 최근 2군데 직장에서 해고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주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요? 변호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의지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실 건데요?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박순자가 방청석에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재판이 끝난 뒤 하연은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하연 씨,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공손한 태도. 저는 성도그룹 회장님 비서입니다. 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요.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비든 생활비든 필요한 건 뭐든지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하연 씨, 필요 없어요. 하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꿋꿋이 버텼죠. 저는 남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비서가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도움을 받으면 안 됐어요. 윤재민의 말이 맞는 것처럼 될 테니까요.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재벌가에 빌붙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될 순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무너지는 게 나았어요. 그날 저녁 윤정호는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회장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요. 윤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양육권 소송 중이십니다. 직장도 2군데 다 잃으셨고요. 직장을 잃어? 왜?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윤정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비서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윤정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였죠. 재민이 불러. 네, 회장님. 30분 뒤 윤재민이 아버지 서재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윤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재민은 눈치를 살피며 앉았어요. 서하연 씨 일 알고 있냐? 무슨 일이요? 직장에서 잘렸다던데. 윤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정말? 윤정호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뒷조사시키고 소문 퍼뜨린 거 아니냐? 윤재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확인? 사람 직장 날려먹는 게 확인이야? 윤정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어쨌다고 그래. 내 고모 목숨 살린 사람이야. 회사 임원도 살렸고, 그러니까 더 수상하잖아요. 윤재민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갑자기 우리 가족 주변에 나타나서 좋은 일만 하는데요? 뭔가 노리는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린다고? 윤정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거절했어. 네. 변호사비도 생활비도 다 필요 없다고 했어. 남한테 빚지기 싫다고. 윤재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아이도 뺏길 판이야. 그런데도 도움을 거절했어. 윤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돈 노리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거절할까? 윤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당장 수습해. 퍼뜨린 소문 걷어들이고 직장 복귀시켜. 아버지,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윤정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윤재민은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윤정숙은 하연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오빠, 그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소송 중인데 직장도 잃고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도움을 거절했다고? 그래. 정숙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빠. 응. 나 그 아이 만나러 갈래. 정수가 그 사람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그래도 직접 가서 만날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살렸어. 새벽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뛰었어. 그런 사람이 지금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윤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소 알려줘, 오빠. 정수가. 오빠.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이었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 윤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주소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닥, 흐려지는 의식,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등. 조금만 버티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하연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정숙이 내렸어요. 반지하 창문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아팠죠.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정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하연이 말을 멈췄어요. 눈앞의 노인을 알아본 거였죠. 당신.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 석 달 전에 내가 살려준 사람.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여길? 찾아왔지.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정숙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내가 힘들 때 나도 곁에 있고 싶다고. 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으면 이렇게 울지 않아. 하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이 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하연은 낯선 노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만에 누군가에게 기대어 우는 걸까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그 아이 봤어. 어땠어? 많이 힘들어 보여. 근데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해, 오빠. 뭐가? 그 아이 얼굴, 자꾸 누군가 떠올라.
윤정호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 잘 모르겠어. 근데 익숙해.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든 탓인가? 기억이 안 나. 윤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죠. 하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 아이 좀 더 알아봐줘. 입양됐다고 했잖아. 친부모가 누군지. 왜? 그냥 느낌이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윤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거의 40년 전 그가 잃어버린 손녀도 지금쯤 35이었습니다. 설마요.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 뛰었어요. 알았어. 더 알아볼게. 6월이 되었어요. 하연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퍼뜨린 소문이 수습되면서 편의점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죠. 식당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였어요. 정숙은 종종 하연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재벌가 사람이 반지하 방에 찾아오다니. 하연은 부끄러웠죠. 낡은 벽지, 습기 찬 냄새, 좁은 공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왜? 나는 좋은데. 정숙이 웃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내가 있으니까. 하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숙은 도연이도 좋아했어요. 도연이도 정숙을 따랐죠.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정숙 할머니 또 언제 와? 글쎄, 바쁘실 텐데. 할머니가 다음에 피아노 가르쳐 준대.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죠. 길에서 구한 노인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 성도그룹 회장 고택에서는 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전 부인 최영애의 유품 정리였어요. 사망 후 손대지 않았던 방을 드디어 정리하기로 한 거죠. 회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가정부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뭐야, 그게? 사모님 서재에 깊숙이 있던 건데요. 잠겨 있어서 못 열었어요. 윤정호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자물쇠가 달려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열쇠는? 없어요. 부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함부로 열어도 되는 걸까요? 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어요. 영애는 평생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결혼 생활 내내 그랬어요.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었습니다. 열어봐. 가정부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윤정호는 서류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이었죠. 그의 손이 떨렸어요. 1988년이라면 딸 윤서영이 아이를 낳고 죽은 해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해였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입양동의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윤정호는 문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하여아. 생년월일 1988년 1월 14일.
생모 윤서영 출산 직후 사망. 생부 미상. 처리 입양 기간 위탁.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존재는 가문의 해가 된다. 기록을 정리하고 아이는 보내기로 했다.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필체는 영애의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윤정우는 손이 떨려서 문서를 놓칠 뻔했어요. 영애가 한 짓이었습니다. 딸 서영이 낳은 아이, 자신의 손녀를 영애가 몰래 입양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기록을 조작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왜 이런 짓을? 윤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6년 전 딸 서영이 죽었을 때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급하게 돌아왔지만 돌아왔을 때 모든 건 끝나 있었죠. 아이도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영과 함께 죽었다고요. 영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윤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더 뒤졌어요. 입양 기관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서하연? 윤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하연. 그 이름이 여기 왜 있는 거죠? 왜 이 문서에 적혀 있는 거죠? 윤정우는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하연 씨 입양 기록, 당장 확인해.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비서실장이 뛰어나갔어요. 윤정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눈앞이 흐려졌어요. 36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손녀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가문의 해가 된다고.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그래서 없애버렸다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영애는 이미 죽었습니다. 화를 낼 대상도 없었죠. 주먹을 쥐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서영아. 윤정우가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죽은 딸이었습니다. 23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딸. 마지막으로 본 게 공항에서였어요. 출장 가는 아버지를 배웅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낳은 손녀가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던 거야. 윤정우는 깨달았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누구를 닮은 것 같았는지. 서영이었어요. 하연은 서영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턱선이, 웃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 손녀였어. 윤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시간 뒤 비서실장이 돌아왔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뭐래? 서하연 씨의 입양 기록과 문서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입양 기관, 날짜, 모든 게 맞습니다. 윤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윤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아. 그 아이가 내 손녀야.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서영이를 닮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윤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36년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양 보내지고 양부모도 잃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윤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손녀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살았어.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윤정우는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정숙아,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야,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와줄 수 있어? 정숙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윤정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숙이 읽기 시작했죠. 읽을수록 정숙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응. 하연이가 서영이 딸이라고? 응. 정숙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구나. 서영이를 닮았어. 눈빛이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이런 짓을 했어? 그래. 왜 그랬어? 정숙이 울먹였어요. 서영이가 얼마나 그 아이를 기다렸는데. 낳기 전에 매일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잖아. 이 아이는 꼭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윤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 아이를 버렸어? 기록까지 조작해서?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오빠 하연이한테 말해야 해.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아. 근데 어떻게 말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 윤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오빠가 몰랐다는 것도 말해줘야 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는 것도. 그걸 믿어줄까? 모르지. 근데 진실은 말해야 해. 정숙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숨기면 안 돼. 또 숨기면 또 상처받아.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말할게. 며칠 후 윤정우는 하연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 서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곳에서 손녀가 살고 있었다니.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좁은 데라. 하연이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도연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윤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우는 한참 동안 하연을 바라봤어요. 서영이를 닮은 얼굴, 맑은 눈빛, 볼수록 딸이 떠올랐습니다. 하연 씨,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6년 전 얘기예요. 하연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왜 갑자기 3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한테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영이었어요. 네. 서영이는 23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출산 직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이도 같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걸.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 아내가 숨겼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기록을 조작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윤정호가 하연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당신이에요, 하연 씨. 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당신이 제 손녀예요. 서영이가 낳은 아이. 1988년 1월 14일에 태어난 아이요.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서류가 있어요. 입양 기록, 출생신고서, 전부 다. 당신 기록과 일치해요. 윤정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입양 기간 이름도 전부 맞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윤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36년 동안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줄, 죽은 줄 알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윤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다면 찾았을 거예요. 반드시 찾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하연이 입을 열었어요. 제 엄마는요? 네, 제 엄마. 서영이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정우는 멈칫했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윤정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웃음이 많고 따뜻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했어요. 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수기한테 들었는데 뱃속에 당신이 있을 때 매일 말했대요. 이 아이 얼굴 빨리 보고 싶다고요. 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저를 원했어요? 그럼요. 누구보다 원했어요. 윤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낳고 싶어 했어요.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윤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하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원했다고요. 버린 게 아니라 낳고 싶어 했다고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36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말해줘서요. 윤정우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서영이를 닮은 얼굴. 36년 만에 찾은 가족. 하연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정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손을 잡은 그 온기가 진짜라는 건 알았어요.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36년이었어요. 36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신을 원했대요. 할아버지도 몰랐던 거래요. 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평생 쌓아온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6월 말이 되었어요. 하연은 회장의 말을 듣고도 일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고 도연이를 챙겼어요. 달라진 건 없었죠. 아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6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숨겨진 거였다고요.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은 뭐였을까요? 하연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정숙이 다시 찾아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하연아. 문을 열자마자 정숙이 하연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급할 거 없어. 정숙이 하연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우리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아,
이제는 피가 섞인 거였죠. 가족이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성도그룹 본사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윤정우가 아들 윤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윤재민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라. 윤재민이 소파에 앉았어요. 윤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 어머니 얘기다. 윤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요?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이세요? 그래. 윤정우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윤재민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누나 서영이가 낳은 아이 기록이다. 누나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다.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윤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숨겼더라. 아이를 입양 보내고 기록을 조작했어. 윤재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요? 왜요? 가문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서영이가 혼외에서 임신한 거라서. 윤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출생아 여아. 생년월일 1988년 1월 14일. 생모 윤서영 출산 직후 사망. 처리 입양 기간 위탁.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윤재민이 물었습니다. 윤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알고 있다. 제가요? 서하연 씨다. 윤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뒷조사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 여자. 그 사람이 서영이 딸이야. 내 손녀고 내 조카다. 윤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한 짓들이 떠올랐어요. 뒷조사, 소문, 협박. 그 모든 게 조카에게 한 짓이었다고요. 아버지, 내 잘못만은 아니다. 윤정우가 말했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내 어머니가 숨겼으니까. 윤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윤재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자신을 원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윤재민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늘 가문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순수 혈통, 깨끗한 가게. 그런 것들에 집착했죠. 누나 서영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억났어요. 어린 재민에게는 무서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재민은 14살이었어요.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딸이 죽었는데 울지 않다니.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른 감정이 더 컸던 거죠. 수치심, 분노, 그리고 그것들을 덮으려는 욕망. 그래서 아이를 없앤 거였어요. 어머니, 윤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며칠 후 윤재민은 하연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뒷조사만 시켰지 얼굴을 마주한 건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협박했을 때뿐이었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연이 나왔습니다. 윤재민을 보자 얼굴이 굳었죠.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연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윤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하연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뭔데요? 저 사과드리려고요. 윤재민이 말했어요. 제가 한 짓들 뒷조사하고 소문 퍼뜨리고 직장에서 쫓아내려 한 거 전부 다 사과드립니다.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돈을 노리는 사람인 줄 알았고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윤재민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 조카였어요.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누나 딸이라고, 제 어머니가 숨겼다고. 윤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당신한테 상처를 줬는지 변명할 말이 없어요. 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든 거구나. 갑자기 알게 된 진실에, 어머니가 한 일에, 자신이 한 일에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저도. 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그러나 싶었고 억울했어요. 윤재민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연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미워하면서 살았거든요. 나를 버린 부모, 나를 무시한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윤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바로 괜찮다고는 못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윤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둘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처음 만난 것보다 더 어색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말 회장의 고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윤정호, 윤정숙, 윤재민, 그리고 하연과 도연이. 처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봐. 정숙이 도연이를 불렀어요. 도연이가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도연이한테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 정숙이 윤정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내 증조할아버지야. 도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증조할아버지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야. 엄마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도연이가 하연을 돌아봤어요. 엄마 할아버지야? 하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윤정호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내 증조할아버지야. 윤정호가 도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도연이요. 도연아, 반갑다. 윤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증손자였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손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데도 데려갈게. 도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도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도연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잡한 과거도 얽힌 사정도.
그냥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 알았죠.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아이에게는 사랑만 주면 되니까요. 저녁 식사 후 윤정우가 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하연 씨가 아니라 하연아라고. 네. 양육권 소송 얘기 들었다. 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남한테 빚지는 거 남이 아니야. 윤정우가 하연의 말을 끊었어요. 너는 내 손녀고 우리 가족이야. 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빚이 아니야. 윤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건 대단해. 근데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 윤정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그냥 내 손녀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기대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며칠 후 박순자에게 연락이 갔어요. 성도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서도연 군의 외증조부 윤정우 회장이 양육권 소송에 개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법적 절차는 저희 법무팀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는 공문을 읽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뭐야 이게? 외증조부? 윤정우 회장? 그 가난뱅이 며느리가 성도그룹 회장의 손녀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공문은 진짜였어요. 박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하연이 재벌가 손녀라는 게 사실이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확인해 봤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그룹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어요. 박순자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끝이었습니다. 성도그룹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취하를 권합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의 사람이었어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겠어요. 취하할게요. 박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송 취하 소식을 들은 날 하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난 거였습니다. 도연이를 빼앗기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그리고 허탈함.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혼자였으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돈과 권력이었을까요? 그게 자신을 구한 걸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곁에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하연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반지하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죠. 회장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연이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어요. 회장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하게 됐죠. 봉사활동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연에게 맞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좋았거든요. 도연이는 12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도 많아졌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죠. 엄마, 오늘 증조 할아버지 댁 가는 날이야? 응. 준비해. 알았어.
도연이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 전과는 다른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송 때문에 혼자라서 매일이 버티는 것뿐이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도연이와 함께할 시간, 정숙 할머니를 만날 약속, 재단에서 도울 사람들,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회장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있었죠.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요? 최영애가 숨긴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회장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38년이었어요. 38년 동안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습니다. 양부모가 돌아가신 후로는 완전히 혼자였죠.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장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38년은 메울 수 없었어요. 하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회장도 알았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가족이 되었지만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어요. 회장이 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연아, 설에 고택으로 와줄 수 있겠니? 네, 갈게요. 도연이도 같이.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반 동안 회장의 고택에 여러 번 갔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하지만 늘 어딘가 어색했어요.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38년을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편해지기 어려웠어요. 설날 아침 하연과 도연이는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보낸 차를 탔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고택에 도착하니 정숙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왔구나. 정숙이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연이 또 컸네. 정숙이 도연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하연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니 윤재민도 와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왔어요? 윤재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하연도 웃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안방에 있었어요. 하연은 도연이를 정숙에게 맡기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79에서 81가 되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더 하얘졌고 허리도 조금 굽었죠. 왔구나.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네. 앉아라. 하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뭔데요?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다. 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과요?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때는 진실을 알려준 거였어. 오늘은 다른 얘기야.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하연이 놀라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내가 너무 늦었어. 38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애가 숨겼으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게 핑계였어. 내가 더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 서영이가 죽었을 때 내가 곁에 있었다면, 내가 태어났다는 걸 직접 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1년 반 동안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메울 수 있을까? 회장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메울 수 없더라. 38년은 돌아오지 않아. 내가 혼자 버틴 그 시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어.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려고. 진심으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하연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장의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80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다던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회장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어요. 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8년 동안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진 않아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기억은 안 사라져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아줘서요. 진실을 말해주고 사과해줘서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줘서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고 싶지도 않고요. 하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요. 제가 마음 정리하는 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윤정호, 윤정숙, 윤재민, 하연, 도연이.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아, 많이 먹어. 정숙이 도연이 앞에 음식을 놓아주었어요. 네, 할머니. 도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겨울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힘들었고 자신의 삶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 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하연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남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워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그게 엄마가 원했던 삶일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지만 그 마음만은 알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하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겨울밤처럼요. 도연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해? 눈 보고 있어. 예쁘다. 도연이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38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버림받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응, 지금은 꽤 행복해. 하연이 도연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도연이 덕분이야. 도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3년 전 그 겨울밤 하연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지금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8년 동안 혼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작은 선택 하나로 가족을 찾게 된 이야기였어요. 추운 겨울밤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힘들었고 자신의 삶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하연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작은 따뜻함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선택이 나중에 큰 인연이 된 적이요. 아니면 힘들 때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위로받은 적이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